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골목을 채우던 새벽 3시.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작은 PC방에서는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섰다.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컴퓨터 본체들의 펜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정우진, 26살의 청년은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키 175cm의 평범한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차림의 그는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곳을 지키는 야간 알바생이었다. 우진은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 뒤 천천히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형광등이 모두 꺼진 PC방은 각 좌석의 대기 모드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푸른 빛만으로 가득했다. 그 빛들이 청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PC방의 주인 박철수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다. PC방을 운영한 지 15년째. 그는 이 작은 공간을 지키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상한데. 박철수는 3층 사무실에서 보안카메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한 달 전부터 매출과 실제 현금이 맞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다. 처음엔 자신의 계산 착오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하는 것도 늘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씩, 많게는 5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씩 차액이 발생했다. 그의 아내 김순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PC방을 일궈온 동반자였다.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당신, 우진이가 혹시...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진은 6개월 전 취업 준비생 신분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성실하고 조용한 청년이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청소도 깔끔하게 했으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 청년이 설마 돈을 훔칠까? 하지만 의심은 의심일 뿐 확신은 아니었다. 박철수는 보안카메라 녹화 설정을 24시간 연속 녹화로 바꿨다.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가슴 한편으로는 우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다. 그날 밤도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11시 정각. 그는 카운터에 앉아 박철수 부부와 간단한 인수인계를 했다. 재고 확인, 현금 확인, 예약 고객 체크.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했다. 박철수는 우진의 눈을 보며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그저 피곤해 보이는 청년의 얼굴만 보였을 뿐이었다. 우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순이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며 물었다. 우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사모님도 늦었으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분하고 낮았다. 박철수 부부가 계단을 내려갈 때 우진은 카운터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도 같은 혹은 결심과도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자정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PC방은 한산한 편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PC방이 역 앞에 생기면서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우진은 빈 좌석들을 돌며 쓰레기를 치우고 키보드를 닦았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다.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이 자리를 떴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과제를 마치고 하품을 하며 계산대로 왔다.
우진은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하고 영수증을 건넸다.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PC방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이제 이곳엔 우진 혼자뿐이었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그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다. 금고 열쇠가 그곳에 있었다. 3층 사무실. 박철수는 퇴근하지 않고 보안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화면 속 우진이 금고 열쇠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길 바랐는데. 박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우진은 금고를 열지 않았다. 그는 열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박철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우진은 가장 구석진 27번 좌석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우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철수는 직감했다. 저 청년이 울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15분. 우진은 여전히 27번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양옆의 대기 화면, 빛만이 그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철수는 3층에서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돈을 훔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우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와 작은 배낭을 꺼냈다. 배낭에서 노트북과 이어폰, 그리고 작은 파우치를 꺼내 다시 27번 좌석으로 향했다. 박철수는 화면을 더 확대했다. 우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우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 무언가가 떴지만 보안카메라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타이핑 속도는 빨랐다. 1시간가량 그는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집중해서 작성했다. 박철수는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20분. 보통 이 시간이면 우진은 카운터에서 졸거나 휴대폰을 보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니, 달랐던 게 아니라 박철수가 몰랐던 것뿐이었다. 녹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한 달간 우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새벽 5시, 우진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다. 그는 파우치를 열어 작은 약통들을 꺼냈다. 하나, 둘, 셋. 3개의 약통에서 알약들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빨간색, 흰색, 노란색의 알약들. 박철수의 눈이 커졌다. 약. 우진이 아픈가? 청년은 준비해온 물통에서 물을 따라 약을 삼켰다. 그리고 파우치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박철수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글씨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PC방에 나왔다. 우진은 8시 정각에 맞춰 정리를 마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보였다. 우진 씨, 어디 아파요? 박철수가 물었다. 우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약 먹는 거 봤는데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철수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감기약이에요.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사장님은 걱정 마세요. 박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그는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우진이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저 친구가 약을 먹더라고. 감기약이라고 하는데 3가지나 되는 약을. 순이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녀도 우진을 좋아했다. 항상 공손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청년.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고 야간 근무자는 우진뿐이었다. 그날 밤 박철수는 다시 사무실에 남았다.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우진은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시작했다. 27번 좌석, 노트북, 이어폰, 그리고 1시간의 집중. 박철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PC방 뒷문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박철수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철수가 그의 뒤에 섰을 때 노트북 화면이 보였다. 그곳에는 의학 논문이 가득했다. 영어로 빼곡히 쓰인 전문 용어들, 복잡한 화학식들, 그리고 번역 중인 한글 문서. 우진 씨. 박철수가 조용히 불렀다. 우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이어폰이 빠지며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어 강의 음성이었다. 의학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교수의 목소리. 사장님.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박철수가 손을 올려 막았다. 이게 뭐예요? 의학 논문? 죄송합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공부하는 게 잘못인가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박철수가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우진이 울고 있었다. 우진 씨, 나한테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꺼진 PC방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2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장님, 제 동생이 아픕니다. 그 말과 함께 우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1살 여동생 우희. 2년 전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우진과 우희 남매만 남았다. 대학을 다니던 우진은 자퇴했고 우희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제가 번역 일을 합니다. 의학 논문 번역이요. 한 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하루에 한 편씩 하면 동생 병원비를 댈 수 있어요. 박철수는 숨을 멈춘 듯 우진의 말을 들었다. 청년은 낮에는 우희를 병원에 데려가고 간호하고 저녁엔 PC방에 출근하고 새벽엔 번역 일을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안 됐다. 그럼 그 약은 제가 먹는 약은 아니고요. 동생 약입니다. 새벽에 한 번 더 먹어야 해서 제가 시간 맞춰서 챙겨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먹여야 해서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다. 그는 이미 이 삶에 익숙해진 듯했다. 박철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이 청년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박철수는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청년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우희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 달 치료비가 평균 200만 원, 약값과 검사비를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 PC방 알바비하고 번역료를 합치면 거의 맞아떨어지겠네요. 박철수가 계산하듯 중얼거렸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사장님께서 야간 근무를 시켜주셔서 낮에는 동생을 돌보고 밤에는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말씀드리면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동생은 제 가족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우진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다. 26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우진 씨, 혹시 현금이 모자란 적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철수는 말을 멈췄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눈치챈 듯했다. 사장님, 혹시 돈이 안 맞으셨나요? 그게 한 달 전부터 좀.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다. 서랍을 열고 장부를 꺼내 펼쳤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박철수도 따라갔다. 사장님, 제가 실수한 날들이 있었나 봐요. 손님 계산하면서 거스름 돈을. 아, 맞다. 지난달 15일, 손님이 급하게 나가시면서 거스름 돈을 안 가져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따로 봉투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안 오셔서 우진은 카운터 구석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날짜가 적힌 작은 봉투 몇 개가 있었다. 각 봉투마다 금액과 날짜, 손님 좌석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박철수가 봉투를 하나 열어봤다.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11월 18일 15번 석 손님, 거스름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요. 이 돈들을 금고에 넣어야 했는데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장님이 걱정했을 거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철수는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총 5개의 봉투. 금액을 합치니 15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박철수의 계산으로는 모자란 금액이 더 많았다. 적어도 30만 원은 맞지 않았다. 그는 우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우진 씨,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동생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요. 응급 처치비가 필요했는데 제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편의점에서 급전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좀 높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번역료가 들어와서 바로 갚았습니다. 박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청년이 정말로 PC방 돈을 가져갔다면 그건 절박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진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PC방 돈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부 정리를 소홀히 해서. 아니에요.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박철수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그날 그는 결심했다. 진짜 진실을 찾기 전까지는 우진을 의심하지 않기로. 다음 날 박철수는 순이와 함께 지난 한 달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주말까지. 그들은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영상을 돌려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범인은 따로 있었다. 박철수의 조카 민수였다. 24살의 대학생인 민수는 가끔 PC방에 들러 공짜로 게임을 하곤 했다. 삼촌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박철수도 조카가 귀여워 그냥 봐줬다. 하지만 영상 속 민수는 게임만 한 게 아니었다. 박철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접근했고 서랍을 열어 현금을 꺼냈다. 한 번에 많은 돈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씩 조금씩 들키지 않을 만큼만.
이 녀석이. 박철수의 주먹이 떨렸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진정해요. 일단 민수한테 따져봐야죠. 따지고 말고, 당장. 하지만 박철수가 정작 화가 난 건 민수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진을 의심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 성실한 청년을 매일 밤 가족을 위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젊은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민수를 불렀다. PC방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삼촌과 조카. 박철수는 영상을 보여줬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삼촌, 저는 변명하지 마. 얼마나 가져갔어? 30만 원쯤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조카가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죄송해요, 삼촌. 저도 그냥 게임 아이템 사는데 돈이 필요했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창피해서. 게임 아이템. 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수는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훔쳤다. 한편 우진은 동생 목숨을 살리려고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했다. 같은 20대 청년인데 이 차이는 뭘까? 민수야, 너 우진이 알지? 네, 여기 야간 알바 형이요. 그 형이 뭐 하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박철수는 우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픈 동생, 번역일, 거의 안 자는 삶.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민수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훔친 돈으로 우진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삼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진 형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돈부터 갚아. 30만 원. 이번 달 안으로. 네, 꼭 갚을게요. 알바라도 해서. 박철수는 조카를 돌려보냈다. 민수의 등이 문을 나서는 걸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이가 차를 내오며 옆에 앉았다. 당신, 우진 씨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순이의 말이 맞았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철수는 우진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했다. 26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무게. 그날 밤,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PC방에 나왔다. 11시, 우진이 막 출근한 참이었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박철수가 나가려 할 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거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동정받는 게 싫어서.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대신 우진 씨,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요. 네, 힘들면 말해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는 그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3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우진 씨 동생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고 했죠? 응. 왜? 내일 한번 알아봐 줄래? 그 병에 대해서 치료법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순이는 남편의 의도를 알았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다음 날
순이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 우이의 병에 대해 물었다. 희귀 난치병, 정확한 병명은 전신성 경화증이었다.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피부와 내장 기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었다.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문제는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요. 신약을 쓰면 더 들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왜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지 이해됐다. 그녀는 병원 측의 후원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직접 치료비를 대는 것도 가능하고 병원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했다. 저녁, 박철수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들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 이미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들의 아들이 우진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박철수가 물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월급을 올려주는 건 어때요? 지금 200만 원 받잖아요. 300만 원으로 올려주면 그래봤자 100만 원이야. 병원비 전부를 대기엔 부족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순이는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낼 때 모아뒀던 돈 있잖아요. 이제 애들도 다 졸업했으니 그 돈을.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돈은 그들이 15년간 PC방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것이었다. 노후 자금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절실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박철수는 다시 사무실에 남았다. 새벽 3시, 우진이 27번 좌석에서 번역 일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다. 청년의 어깨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고, 때때로 눈을 감고 피로를 참는 듯했다. 박철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PC방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이어폰 때문에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철수가 어깨를 톡 치자 우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우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카운터로 이동했다. 박철수는 준비해 온 봉투를 꺼냈다. 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우진이 봉투를 열자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000만 원. 우진의 손이 떨렸다. 사장님, 이게 무슨... 우진 씨 동생 치료비예요. 적은 돈이지만 당장 급한데 쓰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우진은 수표를 도로 밀어냈다. 하지만 박철수는 다시 밀어넣었다. 우진 씨,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동안 여기서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너스예요. 그리고 박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없으세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려서. 아니에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야 했어요. 당신을 더 신뢰했어야 했고요. 박철수는 우진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다. 우진 씨, 이 돈 받고 동생 치료 잘하세요. 그리고 알바비도 다음 달부터 300만 원으로 올려줄게요. 사장님.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6회를 살아오며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박철수는 우는 청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다. 우진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거울을 보며 우진은 다짐했다.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우이를 꼭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박철수 사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우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작은 2인실, 창가 침대에 우이가 누워 있었다. 21살, 대학교 2학년이어야 할 나이. 하지만 병은 그녀에게서 청춘을 앗아갔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팔, 링거줄에 연결된 가느다란 손. 오빠, 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잘 잤어? 응. 오빠는 또 밤샜지? 아니, 오늘은 일찍 잤어. 거짓말이었다. 우진은 어젯밤도 거의 안 잤다. 하지만 우이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척, 괜찮은 척 했다. 우이가 걱정할까봐. 오빠,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우진은 우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동생의 손을 감싸 쥐고 호호 불었다. 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우리 사장님이 치료비를 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좀 덜어도 돼. 우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어떻게?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우리 오빠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너스 주신대. 우진은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다. 우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저 조금 도와주신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 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빠 사장님한테 꼭 인사드려야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 나중에 내가 나으면 같이 가자. 우진은 우이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의사, 김서영 교수였다. 우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이동했다. 김 교수는 우이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행히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요. 현재 치료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능해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치료하면요.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런데 우진 씨, 환자분 보호자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제가 볼 때 우진 씨가 더 위험해 보여요. 저요? 저는 괜찮은데요.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진 씨가 쓰러지면 우희 씨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 교수의 말이 맞았다. 우진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고 돈이 없으면 우희를 치료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이제 사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김 교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진의 각오를 꺾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진은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오늘 우희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우희가 정말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요? 우희 씨한테 몸 잘 추스르고 빨리 건강해지라고 전해줘요. 네, 전할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는 괜찮다며 전화를 끊었다. 순이가 옆에서 물었다. 우진 씨 동생은 좀 어때요?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보신대. 다행이네요.
순이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박철수도 마음이 놓였다. 그들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PC방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철수가 민수에게서 받은 30만 원을 우이의 치료비 후원금으로 병원에 전달한 것이다. 민수는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 처음 해보는 막노동이었지만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배웠다. 민수는 우진을 만나고 싶어 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PC방에 와서 청소를 도왔다. 화장실 청소, 키보드 닦기, 쓰레기 분리수거. 우진이 야간에 하던 일들을 낮에 대신 해줬다. 우진은 민수가 누군지 몰랐다. 박철수는 그저 아는 친구 조카가 봉사활동으로 돕는다고만 말했다. 우진은 고마워하며 민수에게 음료수를 사주곤 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더욱 부끄러웠다. 자신이 훔친 돈 때문에 의심받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석 달이 지났다. 우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링거 횟수가 줄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걷는 시간도 늘었다. 담당 의사는 조만간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오빠, 나 퇴원하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우진도 따라 웃었다. 뭐, 오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오빠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 말고 내가 보고 싶은 로맨스 영화. 그래, 그러자. 내가 원하는 거 다 보자. 우진은 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PC방에서는 박철수가 우진을 불렀다. 우진 씨, 낮 시간대 매니저 할 생각 없어요? 네, 낮 시간대요. 응. 우이 씨 퇴원하면 밤 근무는 힘들 거 아니에요. 낮에 일하면 동생이랑 저녁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우진은 깜짝 놀랐다. 낮 시간대 매니저는 책임도 크고 급여도 더 높은 자리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진 씨만큼 이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박철수는 진심이었다. 우진의 성실함, 책임감, 꼼꼼함, 모든 것이 매니저로서 적합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의 어둠에서 벗어나 햇빛 아래로 나오는 시작. 우이의 퇴원일이 다가왔다. 석 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우진은 새벽부터 집 청소를 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우이가 좋아하는 꽃도 사다 놓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병원에서 우이를 데려올 때 김서연 교수가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래 진료 오셔야 해요. 약도 거르지 말고 드시고요. 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이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를 지나갔다. 석 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다. 봄이 왔다. 병원 정원의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우이는 우진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했다. 오빠, 꽃 좀 보고 가자. 그래. 두 남매는 벚꽃나무 아래 잠시 머물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다. 우이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빠, 고마워. 뭐가? 나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 우진은 우이의 어깨를 안았다. 당연한 거야. 너는 내 동생이잖아. 집에 도착한 우이는 침대에 누웠다. 우진이 준비한 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이 꽃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 프리지아 좋아한다고. 우이는 감동했다. 오빠가 자기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지는 냉장고에서 죽을 꺼내 데웠다. 배고프지? 엄마가 끓여주시던 호박죽 만들어 봤어. 오빠가 요리를?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맛은 장담 못하지만 우이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글썽였다. 맛있어. 정말 엄마 생각나. 두 남매는 조용히 죽을 나눠 먹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우지는 PC방에 출근했다. 낮 시간대 매니저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야간 근무였다. 박철수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내놓았다. 우진 씨 야간 근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사장님, 이런 것까지 당연한 거예요. 우진 씨 없었으면 이 PC방 진작 망했을 거예요. 박철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정말로 그의 든든한 동료였다. 케이크를 자르며 순이도 함께 축하했다. 우진 씨, 우희 씨 퇴원 축하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때 PC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민수였다. 그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저기, 우진 형. 우진은 민수를 알아봤다. 지난 석 달간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주던 청년.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화분을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형 동생분 퇴원 축하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는 박철수를 힐끗 봤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형,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제가 삼촌 PC방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형이 의심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지는 깜짝 놀랐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삼촌한테 형 이야기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게임 아이템 사려고 돈 훔치고 형은 동생 살리려고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제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민수 씨. 그래서 삼촌한테 갚은 돈 형 동생분 치료비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형 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청소 도왔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철수와 순이도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 씨, 고개 들어요. 우진이 말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용기 내서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도와줘서 더 고마워요. 형, 화 안 나요? 화? 왜요?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우진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철수와 순이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PC방은 한산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민수는 우진에게 물었다. 형,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희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포기하면 희는 어떡해요? 제가 희 오빠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진의 말에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담담함 속에서 강인함을 느꼈다. 진짜 어른은 이런 거구나. 책임을 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며칠 후, 민수는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게임만 하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민수는 그 돈으로 우이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우이는 민수가 누군지 몰랐지만
카드에 적힌 메시지를 읽었다. 우희 씨, 건강 회복 응원합니다. 오빠 같은 형이 있어서 행복하시겠어요. 민수 올림. 우희는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 이 민수라는 사람 누구야? 응, 사장님 조카. 좋은 친구야. 우진은 민수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니까. 박철수 부부도 변화를 느꼈다. PC방을 운영하며 돈만 벌려고 했던 자신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사연, 직원들의 고충, 주변의 어려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순이는 동네 복지관에 연락했다. 저희 PC방에서 매달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분들이 계셔서 복지관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묻어났다. 순이는 미소 지었다. 우진을 도우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나눔은 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라고. 우희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진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낮 시간대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서 수면 시간도 늘었고 우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저녁이면 두 남매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희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다. 오빠, 나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응. 건강만 유지되면 가능하대. 처음엔 한두 과목만 들으면서 천천히. 우진은 기뻤다. 우희가 꿈꾸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바라던 전부였다. 한편 PC방에서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박철수가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매달 2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복지관 담당자 이미선 씨가 PC방을 방문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달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명이 학원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박철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순이는 뿌듯해했다.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빵집 주인 김영미 씨도 동참했다. 저도 매달 빵 기부할게요. 복지관 아이들 간식으로 쓸 수 있게.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미선 씨는 감격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나눔의 힘이었다. PC방 단골 손님인 대학생 박지훈도 변했다. 원래 게임만 하던 그였는데 우진의 이야기를 들은 후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다. 형,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요. 형처럼 멋지게는 못하겠지만 지훈 씨, 멋진 결정이에요. 우진은 진심으로 응원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박지훈은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책을 읽어드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르신들의 지혜, 삶의 이야기, 따뜻한 미소. 그것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다. 민수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편의점 알바를 성실히 하면서 틈틈이 PC방 청소도 도왔다. 박철수는 조카의 변화가 자랑스러웠다. 민수야, 요즘 부쩍 달라졌더라. 삼촌,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땀 흘려번 돈의 가치,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뭔지.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삼촌은 기뻐. 민수는 첫 월급의 절반을 복지관에 기부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큰 결단이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 어느 토요일 오후, PC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우이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그녀를 보고 박철수 부부가 반가이 맞았다. 우이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오빠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모습은 서너 달 전과 확연히 달랐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다. 우이 씨,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이가 우이의 손을 잡았다. 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우진 씨가 열심히 했고 우이 씨도 잘 이겨낸 거예요. 박철수는 우이에게 자리를 권했다. 우진이 커피를 내왔고 네 사람은 카운터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저 다음 학기에 학교 복학해요. 정말 축하해요. 네, 그래서 오빠한테 부담 덜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학금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려고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이의 당부에 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수가 PC방에 들어왔다. 청소 도구를 들고 온 그를 보고 우이가 물었다. 오빠, 저분이 민수 오빠예요? 응, 맞아. 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과일 바구니 보내주셔서 감사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오빠 일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우이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고마움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 그날 저녁, PC방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우진, 우이, 박철수, 순이, 민수. 5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각자의 사연, 어려움,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들.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요? 제가 번역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요즘 청년들 중에 일자리 못 구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PC방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취업 상담도 해주면 어떨까요? 박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진 씨가 그 일 맡아줄 수 있어요? 네, 제가 겪어봐서 잘 알아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럼 매주 토요일 오후 PC방에서 무료 취업 상담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순이도 동의했다. 이렇게 PC방은 단순한 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PC방에서 시작된 무료 취업 상담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첫 주에는 서너 명이었던 상담 신청자가 한 달 후에는 10명이 넘었다. 우진은 자신의 경험과 번역 일을 하며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을 도왔다. 이력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본인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면접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눈을 마주치면서. 우진의 조언은 실질적이었다. 그 자신이 얼마 전까지 취업 준비생이었기에 청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상담을 받은 대학생 최수진은 일주일 후 중소기업에 합격했다. 우진 형, 정말 감사해요. 형 조언대로 이력서 고쳤더니 서류 통과했어요. 축하해요, 수진 씨.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박철수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는 공간. 이것이 진짜 사업의 의미가 아닐까.
여보, 우리 PC방이 달라졌어. 그러게요. 요즘 손님들 표정 보면 다들 밝아요. 순이의 말이 맞았다. PC방 분위기 자체가 변했다. 손님들끼리 인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렀다. 복지관 이미선 씨도 PC방의 변화를 주목했다. 사장님, 저희 복지관에서 청년 자립 프로그램 하는데 PC방이랑 협력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IT 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박철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요. 우리 PC방 평일 오전 시간대는 한산하니까 그때 사용하세요. 무료로.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PC방은 주말에는 취업상담소, 평일 오전에는 IT 교육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익 감소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이 PC방의 철학과 따뜻함을 좋아한 것이다. 동네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기자가 물었다. 박철수는 우진을 바라보며 답했다. 저희 직원 우진 씨 덕분이에요. 이 친구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저희를 변화시켰어요. 우진 씨,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진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받은 도움이요? 네, 제가 힘들 때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제 동생을 살렸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서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기자는 감동해서 메모를 적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지역신문 일면에 실렸다. 제목은 PC방에서 피어난 나눔의 꽃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PC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그저 응원하러 온 사람. 박철수는 이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다. 우진 씨,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장님. 근데 기분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순이가 떡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 제가 떡 만들었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떡을 나눠 먹었다. 우진, 우희, 민수, 박지훈, 취업 상담 받으러 온 청년들, IT 교육받는 학생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건배, 누군가 외쳤다. 모두가 음료를 들고 화답했다. 건배 소리가 PC방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우진은 우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다. 오빠,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오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사장님, 사모님, 민수, 그리고 너. 두 남매는 손을 잡고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다음 날, 우희는 대학 복학 절차를 밟았다. 2년 만에 복귀였다.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님을 만났다. 우희 씨, 정말 잘 이겨냈네요. 이제 건강은 괜찮아요? 네, 교수님.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 가능하대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세요. 조교들한테도 말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희는 강의실에 들어갔다. 2년 만에 앉아본 책상.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라예요. 안녕하세요. 정우희예요. 복학생이세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소라는 우희에게 지난 2년간의 수업 노트를 빌려줬고 과제 정보도 알려줬다.
우이는 고마워하며 열심히 필기했다. 수업이 끝나고 우이는 학교 도서관에 갔다.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다. 여름이 왔다. PC방 앞 가로수에 초록 잎이 무성했다. 우진은 낮 시간대 매니저로 일한 지 석 달이 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고 우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충분했다. 번역 일은 주말에만 하기로 했다. 건강이 우선이었다. 우이는 첫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학점도 잘 받았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방학이 되자 그녀도 뭔가 하고 싶어졌다. 오빠, 나도 봉사활동 하고 싶어. 봉사활동? 무리하지 않아?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만. 복지관에서 애들 공부 봐주는 거. 우진은 고민하다가 허락했다. 우이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 우이는 복지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그녀는 가르치는 일도 즐거웠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 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우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다. 그 순간 우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선 씨가 우이의 수업을 참관하더니 감탄했다. 우이 씨, 정말 잘 가르치네요. 혹시 계속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요즘 같은 때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해요. 우이는 뿌듯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방식으로 갚고 있다는 느낌. 한편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정규직 면접을 봤다. 우진이 추천해준 중소기업이었다. 면접 전날 민수는 긴장돼서 PC방을 찾았다. 형, 내일 면접인데 떨려요. 괜찮아, 민수 씨. 자신감 있게 하면 돼. 우진은 민수에게 모의 면접을 해줬다. 예상 질문, 답변 방법, 자세까지. 민수는 열심히 연습했다. 다음 날 면접장에 들어선 민수는 떨렸지만 우진의 조언을 떠올렸다. 자신감 있게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담아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민수는 기뻐서 PC방으로 달려왔다. 형, 붙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축하해, 민수야. 우진은 민수를 껴안았다. 박철수와 순이도 축하해 주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형, 삼촌,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박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자신이 변했다. 게임만 하던 자신이 이제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PC방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민수의 취업 축하 파티. 우진, 우희, 박철수, 순이, 박지훈, 그리고 PC방 단골 손님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 씨 취업 축하합니다. 건배. 모두가 음료를 들고 건배했다. 민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진 형.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방황했을 거예요.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네, 형. 꼭 그렇게 할게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박철수가 우진을 불렀다. 우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박철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열어봐요.
우진이 봉투를 열자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동업 계약서. 우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장님, 이게, 우진 씨, 나랑 동업하지 않을래요? 지분 30% 드릴게요. 아니, 이럴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우진 씨가 이 PC방을 살렸어요. 손님도 늘었고, 분위기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곳이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는 공간이 됐잖아요. 그게 다 우진 씨 덕분이에요.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철수가 계속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요. 언젠가는 이 PC방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진 씨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개월 전, 그는 그저 야간 알바생이었다.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던 청년. 그런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수락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단단한 악수. 신뢰와 존중이 담긴 악수. 소식을 들은 순이가 울었다. 우진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사모님. 우진도 따라 울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짜 가족이었다. 우진은 집에 돌아가 우이에게 소식을 전했다. 희야, 나 동업자 됐어. 정말? 오빠, 축하해. 우이는 기뻐서 오빠를 안았다. 두 남매는 함께 눈물 흘렸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희야,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응, 오빠.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그날 밤, 우진은 오랜만에 푹 잤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가을이 왔다. PC방 앞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우진이 동업자가 된 지 3달이 지났다. 그동안 PC방은 더욱 발전했다. 우진의 아이디어로 청년 창업 상담도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 교육도 열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우진이 보고했다. 박철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다 우진 씨 덕분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계속 내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결과죠.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진짜 동업자가 된 것 같았다. 한편 우이는 두 번째 학기를 시작했다. 이번 학기에는 네 과목을 듣기로 했다. 첫 학기보다 2과목 늘어난 것이다. 담당 교수님이 걱정했지만 우이는 자신 있었다. 괜찮아요, 교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고요. 네, 조심할게요. 우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낮에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는 오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우진과 우이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우이가 퇴원하면서 약속했던 그것. 로맨스 영화. 오빠, 재밌지? 응, 재밌어. 사실 우진은 로맨스 영화가 그렇게 취향은 아니었지만 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다. 오빠,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지?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나 입원하고 오빠 밤샘 알바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PC방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박지훈이 봉사동아리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PC방을 찾아와 우진에게 말했다. 형, 제가 회장 됐어요. 축하해, 지훈아.
형 덕분이에요. 형이 봉사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박지우는 동아리원들을 이끌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 요양원, 복지관, 쉼터,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달려갔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신입사원이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상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팀장이 칭찬했다.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가끔 PC방에 들렀다. 더 이상 게임을 하러가 아니라 우진 형을 만나러,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형, 저 요즘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하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그래, 뭐 하는 건데? 신입사원들 적응 돕는 거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우진은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1년 전 그 철없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PC방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저희 PC방 기사 쓰셨던 분이시죠? 우진이 알아봤다.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때 기사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속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후속 기사요? 네. 그때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PC방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취재하고 싶어서요. 우진은 박철수에게 눈빛으로 물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진은 취재에 응했다. 김태훈 기자는 일주일 동안 PC방을 관찰했다. 취업 상담하는 우진, IT 교육받는 청년들, 봉사활동 회의하는 박지훈, 복지관과 협력하는 박철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정말 놀랍네요. 작은 PC방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우진의 답변에 김 기자는 메모를 적었다. 그는 우이도 인터뷰했다. 우이 씨, 오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오빤 영웅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김 기자는 감동했다. 기사는 다음 주 신문에 실렸다. 이번엔 지역신문뿐 아니라 중앙, 일간지에도 실렸다. 제목은 PC방에서 시작된 나눔의 기적. 1년 후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지역 PC방 사장들, 봉사단체, 심지어 방송국까지. PD입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우진은 당황했다. 저희가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우진은 박철수와 상의했다. 박철수는 찬성했다. 좋은 기회예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요. 방송 촬영이 시작되었다. PC방, 병원, 복지관, 우진과 우이의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다. 박철수, 순이, 민수, 박지훈도 출연했다. 이 PC방은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죠. 우진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갔다. 그날 저녁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봤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쇄도했다. 감동했어요. 저도 주변 사람들 돕고 싶어요. 우진 씨 같은 청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희망적이에요. PC방 사장님도 정말 훌륭하세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다니. 방송 후 PC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움을 요청하러, 도움을 주러,
그리고 그저 응원하러. 우진은 모든 사람을 환대했다. 각자의 사연을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었다. 우진 씨,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 학비를 못 해주고 있어요. 한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진은 그 남자에게 장학재단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 방법을 도와줬다. 한 달 후, 그 남자의 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우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정보를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건 형님이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PC방을 거쳐간 사람들이 변화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도왔다. 나눔의 연쇄 반응. 겨울이 다시 왔다. 1년 전 이맘때, 우진은 절망 속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희망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PC방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이번 년 동안 PC방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철수가 인사했다. 모두가 박수쳤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있어요. 우진 씨, 앞으로 나와요. 우진이 앞으로 나갔다. 박철수가 계속했다. 우진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우진 씨, 고맙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우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의 따뜻함이 제 동생을 살렸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을 위해 살고 싶어요. 평생. 우이가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수, 박지훈, 이미선, 김서연 교수. 모두가 우진을 둘러쌌다. 따뜻한 포옹. 그날 밤, 우진은 PC방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희도 건강해졌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우진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PC방의 불은 밤새 환하게 빛났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희망의 빛이었다. 나눔의 빛이었다. 사랑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어디선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다.